안녕하세요. 이미양 포종입니다. 오늘도 윤영희 소사님과 하민석 포종님 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충돌을 예상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었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평화 무드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북한의 이렇게 핵 개발의 역사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각 전문가들은 이제 1950년대 6.25 전쟁 이후부터 김일성이가 이렇게 어떤 핵 개발의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북한 핵 개발의 어떤 시대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1993년도에 NPT라고 하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이렇게 북한이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1994년에 북한이 이제 불바다 서울 불바다 사건 뭐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바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몇 달 뒤에 미국은 이 대북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미국이 북한을 이제 공격을 할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죠.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었는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한 100만 명 정도 이렇게 사상하는 걸로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미국 군인들도 있었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어떤 미군들이 있다 보니까 이래 대북을 공격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고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을 이제 북한의 외교 사절단으로 보내게 되면서 이게 전쟁 위기가 가까스로 이렇게 수습된 상황이었죠. 참 그랬던 상황인데 지금 이게 평화 무드로 가니까 정말 다시 한번 격세지감이란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런 북핵 위기에 대해서 소사님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그 상황이 이제 어떤 1차 북한 핵 위기라고 하면은 이제 2차 북핵 위기는 2002년도죠.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추계 발언을 하잖아요. 이제 거기 이제 북한을 넣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핵탄두 개발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003년도는 북한이 또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탈퇴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이 이제 중재로 나서면서 이제 지금의 육자회담, 미국, 소련, 이제 러시아죠. 그다음에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남한과 북한에서 육자회담을 중국의 중재로 이렇게 결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도에 이제 육자회담에서 핵무기를 파괴하고 이제 다시 핵 확산 금지 조약인 NPT를 이제 복귀하게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일단락 2차 북한 핵 위기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북한 1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이제 또다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가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제 다시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핵시설을 폐기하면 육자회담 참가국들이 너희들한테 에너지와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거죠. 우리 한국을 지렛대로 해서 이렇게 이제 미국에 끌려가던 판세를 지금 보면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뒤집는 양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다시 육자회담의 어떤 북한 핵무기를 이렇게 동결을 하려고 하는 육자회담의 어떤 구성이 이제 구도가 다시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러시아와 또 이제 북한은 또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더 육자회담 구성을 좀 자세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때보다 헤비 무드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데요. 다시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자회담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상대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요. 오손위기에 대한 말씀인데요. 상대님께서는 현하 대세를 오손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은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라. 주인은 어느 편도 훈수할 수 없어 수수방관하고 다만 손님 대접만 맡았나니 바둑을 마치고 판이 해치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리라 하신 도전 5편 6장의 말씀이 있는데요. 하포종님, 오손위기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이제 다섯 오자에 신선선자에 에워쌀 위자에 바둑기자니까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에워싸고 있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위기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위기의 실체가 난 오손위기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세상을 이제 상생의 새 질서로 이렇게 돌려놓기 위해서 짜신 그 공사, 세운 공사의 가장 노른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바둑판을 둘러싼 5 신선들의 양상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육자회담 구도가 그 오선위기 공사가 그대로 인사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5 신선은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판세를 잡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중국 훈수를 두고, 뭐 일본이 미국하고 붙고, 그리고 이제 주인이 되는 우리는 손님 대접만 맡았는데 그 주인 되는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서 북한하고 남한의 이제 정상들이 만났고, 그러니까 그 6 나라가 결국 오선 위기의 그 주인공들인 거죠.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보면 상계님께서 천지공사로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치시면서 현 세계 정치 질서를 오선 위기의 형국으로 돌아가게 이렇게 하셨는데요. 육자회담은 상계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가 인류 역사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정세를 그 바둑으로 비유한 사례가 이제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도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벌써 이제 전 대통령이 된 오바마가 2009년도에 그 당시 이제 후진타워한테 바둑판을 이제 선물을 하게 되는데, 그 행보를 가지고 이제 보는 사람들이 참 동양의 어떤 문화를 잘 파악하고 한 외교 행위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사안을 중국인 너네랑 이렇게 신중하게 한 수 한 수 두면서 심리적인 게임을 하겠다는 어떤 메시지 전달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최근에 황구시보라고 하는 중국 이제 언론은 우리 이제 사드 배치 관련해서 막 이제 우리가 너무 미국 편을 드니까, 야 니네 뭐 이렇게 줏대도 없이 니는 지금 미국의 바둑알이다. 그러니까 상제님이 공사 보신 바둑판의 프레임을 지금 이제 역사 속에 이제 전략가들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정세를 뭐 바둑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이제 서양에는 바둑이 말고 이제 체스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서양 학자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국제 정세를 게임으로 이야기하는 체스로 이렇게 또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 정치학자인 지비그뉴 브레진스키 교수가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저서를 하는데, 그 내용에 보면은 4강 중국과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 등 4강에 이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문명을 표현한 것을 또 거대한 체스판으로 이야기를 또 했다는 거죠. 저도 거대한 체스판이라는 책을 이제 보면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지구촌을 손바닥 안에 놓고 이렇게 체스를 두고 있구나 게임을 하는 하는 듯한. 생각을 하면서 많이 놀란 적이 있는데요. 더욱 심지스러운 거는 상기님께서 그 바둑판이라고 하신 한반도가 그 실제 바둑판과 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님 좀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스승님 되시는 안훈산 태상종도사님께서 우리나라를 놓고 이렇게 통찰하신 어떤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서 이렇게 개벽 실제 상황의 341쪽을 펼쳐보면 이제 세계 질서의 대세 오소선위기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안훈산 종도사님께서 이제 태상 종도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상으로 하늘 땅이 생길 때부터 바둑판이다. 바둑판이라 하는 것은 360구멍이다. 우리나라가 본래 8도에 360주, 360고을이다. 왜 360고을로 만들었느냐? 1년 360일 기준으로 해서 360고을을 만들어 놓고 한 고을에서 나는 세금을 가지고 하루씩 나라 살림을 했다. 또 바둑판을 보면 가로가 19줄, 세로가 19줄인데 그걸 합하면 38이다. 그래서 38인데 세계 지도에서 위도 38을 찾으면 우리나라 38선이 나온다. 그래서 한반도의 38선은 바로 지구의 38선이다. 상제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38선을 그어 놓으시고 우리나라는 바둑판을 놓고 내 신선에 바둑을 두는 것처럼 세상이 둥그러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대세 통찰을 하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바둑판의 흑백이 음양을 상징하죠. 우주의 큰 그 태극체로 도는 음양의 그 대립체인데, 그 선이 또 38선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상수 철학도 공부하고 우주변을 공부하면 상수로 3과 8은 동방의 목기운, 새롭게 뻗쳐 올라가는 기운이고, 또 주역 공부하시는 분들 뭐 주역의 괴 64괴를 따져볼 때 38번째 괴가 또 화택규라 그래가지고 그 화택규의 어떤 메시지가 뭐냐면 그 갈등이거든. 서로 이렇게 눈을 흘기면서 반목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 38 목기운으로도 그렇고 38번째 괴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바둑판의 프레임으로 한판 붙는 거는 필연적인 어떤 암시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에도 굉장히 비밀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수가 진리라고 그렇게 네, 한반도가 바둑판이고 상기님께서 바둑판인 한반도를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이렇게 돌리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요. 태모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전 11편 369장에 보면 두 신선은 바둑 두고 두 신선은 훈수하고 갈 적에는 바둑판과 바둑은 놓고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민족이 다시 바둑판의 주인이 되어서 세계를 이끌어갈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현재 이 국제 질서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이렇게 질정하신 오선이기의 형국으로 돌아가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지금 육자회담으로까지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상제님께서 이렇게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세계 질서를 둥으로 가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세계 정세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사님, 그럼 바둑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둑이라고 하면은 먼저 이렇게 그 상진님께서 이렇게 짜놓으신 어떤 천지공사의 틀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제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천지공사를 짜셨는데 그 천지공사에는 이 세상의 어떤 울로,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국제 정세랄지 그런 틀에서 세운공사를 보셨고, 이제 도운 어떤 종교판이랄지 어떤 도의 맥이 어떻게 건설이 이어져 나가느냐 건설되고 그게 이제 도운공사인데요. 상대님 그 도전 말씀 4편 20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문산에 오선이기가 있나니 바둑은 당효가 창시하여 단주에게 전수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단주의 회원은 오선이기로부터 비롯되나니 천하의 대운이 이로부터 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둑을 두는 오선이기와 단주에 대해서 상제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이 단주라는 분이 누구냐? 박물지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나라 임금이 바둑을 만들고 이 아들 단주를 가르쳤다. 또는 이제 태평어람이라는 책에도 보면은 요나라 임금이 아들 단주에게 바둑을 가르쳤고 단주가 이게 바둑을 썩 잘 두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둑과 단주의 그 어떤 관계성을 좀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둑은 요 임금이 단주에게 처음 만들어준 것이란 거잖아요. 그럼 단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그 바둑을 두시는 분들도 보면은 단주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냥 바둑을 처음 두시는 분 정도로 인식을 하셔요. 그래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 이제 인류 원한의 뿌리 단주라는 책을 보면은 단주에 대해가 어떤 분이신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제 단주라는 분은 이제 지금으로부터 약 한 4,300년 전이죠. 한족이 아니라 이 동이족이었던 그 욘임금에게서는 이제 맏아들이었던 단주와 두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아황과 여행이라는 두 딸이 두었고, 근데 욘임금은 이제 98년간 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경에 의하면 욘임금이 연로하에서 천자자리를 이양하려고 대신들에게 이제 후사를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방제라는 신하가 맏아들 단주님을 이렇게 청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욘임금이 단주는 이제 어떤 이제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단주가 마을에 어떤 충성과 믿음이 없으면 말다툼을 잘한다라고 해서 그 단주에게 제의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순임금에게 제의를 물려주고 또 아하왕과 여영 두 딸을 이렇게 시집까지 보내게 된 상황이 있죠. 아버지인 요임금하고요, 아들인 단주하고요, 어떤 정치 노선이 굉장히 상반되고 달랐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이렇게 물려주잖아요. 아들에게 그렇죠. 물려주잖아요, 제의를요. 근데 그렇게 순임금한테 물려줬으니까 단주의 그 참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았을 거예요. 쪽 이제 영조랑 그 사도세자와의 그 구도도 좀 그러니까 연상이 당연히 되고. 제의를 물려받아야 될 그 왕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요순 시대라고 하면은 어떤 태평 천국, 뭐 꿈의 시절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그렇게들 많이 네, 근데 얘기해요. 이제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이제 상제님 말씀인데 이 한족과 이 동방족인 동이족과 이 서방족인 화하족이 이렇게 어떤 대립의 각도가 있었거든요. 그 역사를 보려고 하면은 이제 한 400년 전 이전인 4,700년 전인 황제 헌원과 치우천왕의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 이후로부터 계속 이 동방족인 동이족과 서방족인 화하족의 관계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단주께서는 이런 그 동방족과 화하족을 이렇게 화합을 해서
어떤 대동생계를 건설하려고는 그런 야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님금과의 어떤 정치적 견해, 이제 그게 맞지 않고 대립에 있다 보니까 이제 요님금이 이제 단주를 이제 다른 곳으로 보내서 이제 귀양을 보내서 너는 바둑이나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원한의 시초에 대한 도전에 있는 상대님 말씀도 있죠. 도전 4편 도전 한번 볼까요? 네, 도전 4편 7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단주의 원한이라는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무릇 머리를 들면 조리가 펴짐과 같이 천륜을 해한 기록의 시초이자 원의 역사의 처음인 당뇨의 아들 단주의 깊은 원을 풀면 그 뒤로 수천 년 동안 쌓여 내려온 모든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게 될지라. 대저 당뇨가 단주를 불초히 여겨 두 딸을 우순에게 보내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가 깊은 원을 품은지라. 이제 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단주 이전에도 숱한 그 원한이 많았을 텐데 상계님께서는 왜 그 많은 그 원한 중에서도 단주의 원한을 이렇게 원의 역사의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표현해 보면 마디 뭐 원한의 마디가 고가 풀린다고 했을 때 수많은 얽혀 있는 그물이 있는데 그 별이 하나를 딱 잡으면 나머지 3천 그물이 다 뽑혀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에 이렇게 아픈 부위가 있으면 혈자리에 눌러야 그 나머지 부분이 풀리듯이 인간사를 주재하시는 상제님이 보셨을 때 가장 역사적인 원한의 첫머리에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정말 하나로 통일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있었는데 그게 좌절됨으로부터 이제 모든 불행과 상극이 펼쳐졌으니까 거기부터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만이 그 응어리를 풀어야만이 역사적인 해원이 될 거라는 어떤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이죠. 그 배달국 14대 좌우지천왕했던 이 치우천왕 어떤 그 통제권에 있었는데 서방의 이 황제헌원, 이 황제헌원이 바로 이제 그 어떤 천자를 자칭해가지고 이제 치우천왕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제 탕록대전이라는 10년의 동안 73번의 전쟁을 펼쳐가지고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치우천왕에 사로잡혀서 이제 신하가 될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치우천왕 이후에 400년이 지난 4,300년 전 지금 400년이 지난 이제 요님금의 시대에 와서도 이 동방족과 이 서방족, 화하족의 어떤 갈등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는 무력으로 맞서려고 했으나 단주는 이 평화주의자로서 그 동방족인 동이족과 화하족의 서방족인 화하족의 어떤 그 평화로서 대화로서 이렇게 그 어떤 대동세계를 건설하려고 하는 야욕이 있었기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님금과는 무력을 하려는 요님금과는 아주 정치적인 노선이 아주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정치 노선이 완전히 판연이 달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상제님께서 자미원에 봉하게 해서 세운을 네가 통할한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국제 정세의 이면의 천상에서 계신 분이 바로 단주. 주벽이 되시는 거죠. 그분을 배제하고는 지금 우리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소한 사건들의 그 섭리를 간과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 동방적인 동이족과 서방적인 그 한족이 이제 그 서로 갈등하면서 막 이렇게 절체절명의 시기일 때 결국은 동서방족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단주에게도 이렇게 원한을 갖게 되는 이제 되죠. 그렇죠. 그 천륜파괴에 대한 말씀도 또 있죠, 소장님. 그래서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데 그 순임금이 요임금한테 이렇게 그 왕위를 뺏고 나서 그러면 부자지간은 천륜인데 네. 그 두 부자가 아예 완전히 끊어져버린 거잖아요. 못 만나게끔 네. 만드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가장 엄중하게 벌하시는 큰 죄가 천륜파괴의 죄인데 그걸 자행한 또 인물이 또 순임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단주는 재위를 얻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 중국의 답사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초라하게 그렇죠. 예. 단주를 모르니까 그냥 사당이 아주 그냥 그런 위대한 인물을 기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이제 상제님께서는 공사에 쓰셔가지고 앞으로 단주의 말을 거역하고서는 세운에서 뭐 입김을 쓸 수 없다고 정도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주셨던 거 있고요. 네, 지금까지 상기님이 아니면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단주에 대한 원대한 꿈과 그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왜 우지의 여름철 말, 즉 늦여름철을 맞은 이때에
단주를 회원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정님, 그 우주일령과 그 상극의 원한이라든지 우리가 뭐 회원 요즘 많이 또 쓰고 있어요. 새삼스럽게 그런 거에 대한 말씀도 좀 해주시죠. 사실 그러니까 선천은 기울어진 지축으로 타원 궤도로 이렇게 운행되는 우주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삼양이음이라 그래서 양기운이 더 득세하고 음기운이 눌리는 그래서 그 여파로 양기운인 남자가 더 존귀하고 여자가 더 억눌리는 어금존양 그래서 남존여비 문화권으로 흘러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바른 정의가 우선시되기보다는 힘있고 그러면 이제 힘으로 누른 다음에 역사는 결국 강한 자들의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다 뭐 역적이 돼버리고 그 와중에서 삼극지수 속에 억눌린 사람들의 응어리가 그게 당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도 영원히 남고 쌓이고 쌓여서 정말 터지기 직전까지 그게 이제 선천 5만 년 동안 쌓였으니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살기로 작용하니까 그것을 풀어주지 않고는 세상을 이렇게 지축을 세워도 그 원한의 응어리는 사라지지 않으니까 상제님께서 인류 구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말씀하신 게 구원의 요체는 해원이다. 그래서 그 원자라고 하는 게 토끼가 이렇게 덫에 딱 케이지에 딱 붙잡혀 버려가지고 너무 느닷없이 일방적으로 당하는 한이고 그 한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역사적으로 좀 보편타당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마음에 이렇게 그것들을 일일이 이렇게 풀어주는 거대한 작업을 선행하지 않고는 후천이 오고 성경이 와도 재앙은 끊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얽혀있는 것들을 푸는 작업이 필요하고 상제님의 그래서 천지공사의 요체는 해원공사다. 그 신명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고 뭐 억울했던 것을 달래주는 거를 이 땅에 와서서 하고 가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공사를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신명해용공사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원한의 발생의 궁극적인 그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고 그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축의 경사로 인한 삼양 이음 운동에 의해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도전 4편 16장을 보시면은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과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삼계에 넘쳐남에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키나니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 원인은 바로 선천우주의 상극 질서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하면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들어가서 진리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한이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왜 이 원한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되고 그거를 또 풀어야 되는지도 이제 좀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원한을 풀 수 있는지 그걸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해원이라고 하잖아요. 부장님 그 해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앞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지만 사실 병원에서 목격하는 경험 중에는 이제 큰 재난을 겪고 나서 그 PTSD라 그래가지고 포스트 트라우마틱 스트레스 디소더가 있어요. 그 교통사고를 당했다거나 아니면 정말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당해가지고 여자가 이렇게 상처를 입은 경우는 이제 뭐 보고 놀란 것은 뭐 소통 보고도 놀란다고 그게 자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꾸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과거에 묶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과거를 진실을 밝히고 뿌리를 뽑는 것도 그러니까 고름이 꽉 찬 거를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게 다시 또 새로운 염증을 만드니까 아예 그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차원이 후련한 회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말의 앙금도 없이 모든 거를 풀어 헤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제님이 공사를 보고 나서의 삶은 좀 자유분방하고 좀 뭔가 다 흐트러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끔 해놓으셨잖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칠거지역이다 무슨 제약이다 해가지고 중국에서는 전종 만들어서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지금도 이슬람 여성들은 얼굴 가려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걸로부터 완전 해방.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 과정에서 그동안 트라우마를 갖고 있던 걸 다 풀고 나서야 이제 모든 제도나 모든 환경이 완성된 세상에서 정말 바람직하게 법도대로 돌아가게끔 하시겠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상처를 완벽하게 이제 아물게 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그 토닥토닥 배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이제 그 천지공사
그 중에서 이제 세운공사의 그 주벽으로 주신으로 이렇게 내세운 분이 바로 단주라는 분인 것이죠. 그 해원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중심 인물로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단주의 원한 문제가 이 개벽의 땅, 이 한반도의 간도수와 이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족, 동이족과 서방족인 화족의 어떤 그 대동단결을 해서 대동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그 꿈을 이제 지금의 이 시간대, 4,300년이 지난 이 시간대에 상제님의 천지공사로서 해원의 고를 하나하나 이제 풀어나가게 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주가 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단주 수명이라는 문구를 어디다가 쓰셨습니까? 약장에 이제 선천의 그런 상극의 원한을 치유하는 그 하나님의 약장의 중심에 그걸 쓴 것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풀려나가는 그러니까 그게 상제님의 그 의원으로서의 가장 첫 행보고 그게 궁극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어제 산책을 하다가 교회 밖에 이렇게 메시지 성경 말씀이겠죠. 그래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난 그 말씀이 근데 너무 와닿았는데 근데 공자께서 우리 육아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성언 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고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부서지지 않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가 감방인데 그 감방의 이 오선위기 이 공사 이 바둑판 도수 그걸 맡은 단주로부터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단주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지금 그걸로 돌아가고 있는 바둑판의 형태로 돌아가고 있는 국제 정세를 각성을 하고 우리가 또 널리 이렇게 알리는 게 절실하다 이 시대에. 저는 이제 그 포도님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의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이 물론 이제 국통맥 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원한 맺히고 전쟁 역사에서 원한 맺히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역사의 일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상제님의 그 뜻대로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회원하고 풀어주시고 하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들이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 하는 한 부분,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전 5편 53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한 사람의 원한이 능히 천지균을 막는다라는 상제님 말씀처럼 그 원한의 뿌리였던 이 단주를 이렇게 천지공사의 그 주벽이 되는 주신으로 이렇게 내세우시면서 세운공사를 이렇게 잡아 돌리게 하신 상제님의 의도가 여기에 깃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후천 조화성경으로 나아가는 건설하는 그런 바탕이 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원을 통해서만 이 선천 5만 년의 해원을 통해서만 후천 조화성경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국민들이 위기가 이렇게 닥칠 때는 막 불안해하다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이렇게 좀 보지를 못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면이 없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뭐 흔한 비유로 이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근데 숲을 보려면 그 숲에서 빠져나와야 가능한 일인데 지금 우리가 그런 사태를 안에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좀 통찰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죠. 뭐 저도 이렇게 상규님 말씀에 2편 137장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지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생기하고 암천하지 세자는 유천하지 사기니라. 이 천하의 대세를 아는 자에게는 천하의 살 기운이 붙어있고 천하의 대세 얻은 자에게는 천하의 죽을 기운밖에 없다.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대는 큰 틀로 봤을 때 우주의 일련에서 하추 교육기에 해당하는 시간대거든요. 그래서 이 하추 교육기 시간대에서 이렇게 전체 세계 정치랄지 어떤 자연과 문명의 어떤 큰 틀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세를 보는 이런 안목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 또 천지 대세를 살펴보는 것은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기님께서는 천지공사를 집행하시면서 1901년 이후에 우리 인류 역사의 대세가 이렇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짜셨는데요. 일명 이제 천지공사라고 하죠. 네, 상계님께서 이 나의 일은 천지를 개벽함이니 곧 천지공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지공사란 이 우주의 가을철,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하추 교육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상대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과 신명을 데리고 이 선천에 병든 이 천지를 뜯어 고치시는 이 대개벽공사가 바로 천지공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기획하신 이 가을 우주철, 이 공사이기 때문에 어떤 통일 문명의 어떤 설계도이자 어떤 청사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인간과 신명의 원과 한을 풀어서 이렇게 치유하고 또 인간과 만물을 살리시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천지공사하면 굉장히 어려워하고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시죠. 그냥 공사라고 하면 어디 그렇죠. 우리 일반 뭐 토목공사, 건축공사로만 생각을 생각했기 때문에 상기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을 오셔서 하신 그 프로젝트가 이제 천지공사라는 말씀이잖아요. 상기님의 강세의 목적이 우리 인간과 신명들의 원한을 이제 끌고 후천의 좋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제 하신 공사가 천지공사라는 말씀인데요. 그럼 상대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그 전개되는 인류 역사의 이런 수천 년 동안 맺히고 쌓였던 그런 원과 한을 끄르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네요. 아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신명 해원 공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상님께서는 어떤 천지공사라는 그 측면을 볼 때 뭐 하나로 봐야 되긴 하지만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차 레일처럼 그렇죠. 이렇게 음과 양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제. 그렇게 보는데 이제 세운공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 세자를 쓰고 울로 울자를 써서 그 세상의 울로다라고 하는 세운공사는 이 세상의 어떤 국제 정치 질서를 할지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틀이 세운공사인 거고 그 상디님의 종통의 도맥 그 맥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도운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세운공사 관련인데요. 세운공사는 인간 역사가 둥그러 가는 과정을 이렇게 짜 놓으신 거잖아요. 그 틀이 지난 시간대에 우리가 단주 회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아봤던 오선위기 도수죠. 자, 현재는 육자회담이라는 형태로 역사 속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선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섯 신선이 바둑판을 에워싸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상제님 말씀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성구가 5편 6장에 보면 현하대세를 오선위기의 기령으로 돌리나니 두 신선을 판을 대하고 두 신선은 각기 훈수하고 한 신선은 주인이다 하셔가지고 5명에서 두 사람은 맞붙고 두 사람은 그 옆에서 지원하고 근데 주인인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편도 이렇게 뭐랄까 편들지 못하고 수수방관 그러니까 가장 주인이 주인 노릇 못하는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두 주인이 만나서 뭔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간대 흐름으로 가지 않냐.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힌트로 또 주시는 말씀이 해가 저물면 바둑 두던 사람들이 해가 저물면 이렇게 판과 바둑을 두고 그 주인에게 뭐가 돌아온다는 말씀까지 하셔가지고 역사의 대세가 해가 저무는 시간대로 가는 걸 주목하라는 어떤 또 힌트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 정세가 둥그러가는 과정은 상디님의 그 프로그램화돼서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해서 세상이 둥그러가도록 세계 정치 질서를 짜놓으신 거잖아요. 쉽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제님께서 이 바둑판인 우리 한반도 이 조선을 두고 3번의 큰 전쟁 씨름으로 비유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역사의 문을 여는 이 오선위기의 구도가 바로 이 바둑판을 중심으로 해서 3번의 그 씨름판인 그 상씨름 전쟁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삼변성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3변의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인 천지공사로 펼쳐진 인류 역사가 오선이기와 씨름판 도수로 전개가 되는데요. 오선이기는 역사를 주도해가는 주체 세력이 5나라가 있고 또 이들이 3번의 씨름을 하면서 인류 역사를 주도해 나간다는 이제 이런 틀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인류가 이렇게 인류 역사를 새롭게 설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상제님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맞습니다. 그럼 상제님의 이런 천지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돼 나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기판 씨름이 이제 어떻게
오선 위기로 전개가 됐는지 소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시대적인 상황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20세기 초라고 하면 이제 서양의 제국주의들 그 열강이 각축을 벌여가지고 이른바 이제 땅 따먹기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동양 여러 나라 영토를 침탈을 해서 참혹하게 유린하고 예, 그런 때였는데 뭐 아프리카, 뭐 인도, 동남아, 중국까지 해서 그 서양 그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서 뭐 다 차지하고 마지막 이 서양 열강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 땅에 있던 조선을 이렇게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손길을 뻗치고 있었을 때라는 거죠. 20세기 초반 전후로 해서. 근데 이제 일본은 청일 전쟁을 통해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을 통해서 이제 청나라 이제 대륙 쪽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기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 부동항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 이 부동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진 정책을 펼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러시아는 이제 프랑스와 독일과의 어떤 동맹을 맺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은 너무 이제 러시아에 비해서는 힘도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가 이렇게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영국은 일본과의 동맹을 맺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은 이제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을 일본에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1904년 2월 8일 날 러시아 남진 정책의 보루였던 이 여순항 공항을 일본이 기습 공격하면서부터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1차 세계대전인 그 애기판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애기판 씨름의 목적이라는 것은 세계를 유린하던 서양 제국주의 그 세력을 물리치는 데 있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 러일 전쟁에 보면 어떻게 이 작은 일본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었는지 그 비화도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잘 나와 있는 게 뭐 이제 개벽 실제 상황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만평이 있어요. 그 당시 만평이에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이게 유럽 챔피언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동양 챔피언인데 지금 체급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한테 이렇게 덤벼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1904년 2월 8일 날 이렇게 그 여순항을 기습한 걸로, 그러니까 먼저 이 다윗이 요즘 말로 선빵을 날렸는데 그 당시에 그 규모라고 하면은 그 세금 규모가 러시아가 8배입니다. 그 다음에 상비군이 15배입니다. 그러니까 300만 명을 갖고 있었던 게 러시아예요. 그러니까 다른 만평들 보면 곰이에요, 러시아는. 그리고 아주 협소한, 일본 자체가 외소에서 외인인데요. 그게 싸움이 안 돼서 평가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러시아가 무조건 이긴다, 이거는. 그렇죠. 당연히 근데 그렇죠. 이게 일본의 승리로 끝나죠. 그럼 이 현실 역사,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그 당시에 공사에 한참 진력하셨던 상제님의 손길이 개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5편 53장에 보면은 상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제 49일 동안 동남풍을 빌어와야 하리라. 이 동남풍으로 밀려드는 서양의 기세를 물리쳐야 동양을 구할 수 있으리라 하시고 49일 동남풍 공사를 보십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북서풍의 인자를 동남풍으로 맞서가지고 이제 물리치는 거죠, 서양 세력을.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신 그 천조 대신이 일으켰다고 믿었던 그 신풍이 사실은 우주의 조화주이신 상제님께서 불러주신 그 조화의 바람이었잖아요. 이렇게 러일 전쟁이 1차 세계대전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러시아는 부동항 아까 찾으려고 이 한반도를 넘봤다가 깨갱해가지고 또 다른 이제 발칸반도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발칸반도도 거기 민족주의자들끼리 갈등이 심하던 시절이에요. 그 러시아는 이제 슬라브 민족이고 그쪽에 범슬라브주의 이제 세르비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거기는 이제 민족이 이제 범게르만족이거든요. 그 두 진영이 이제 맞붙는 상태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이제 세르비아 청년에 의해서 저격당하는 사건이 터지죠. 그 사건으로부터 이제 방아쇠가 탕 터져가지고 얽혀있던 모든 전쟁들이 이제 촉발이 돼버립니다. 이제 어떤 1차 세계대전이 이제 시발점이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1904년에 러일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1차 세계대전까지 번지지도 않았을 그렇죠. 텐데 정확히 10년 뒤에 1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 어떤 촉발이 되고 이제 러시아가
이 한반도로 진출을 못하니까 저쪽에 발칸반도 쪽으로 진출하게 되면서 이제 세계 전쟁으로 번지게 된 거죠. 수호사님, 그럼 이 1차 세계 대전은 어떻게 이렇게 끝맺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 당시 1차 세계 대전 같은 경우는 뭐 무기들 자체도 현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재래식 무기로서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전쟁으로 이렇게 다 인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냐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이 독감이 발병하게 되면서 이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으면서 이 1차 세계대전이 그렇게 종결이 되게 된 거죠. 네. 우리나라에도 스페인 독감이 들어오면서 14만 명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때. 네, 1918년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스페인 독감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 태어줄을 잃고 부원의 이제 이 빛을 발견하게 됐던 것인데요. 상진님께서 천지공사로 보신 세운공사 중에서 첫 번째 그 씨름, 애기판 씨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본다면 상진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름판이 세계대전과 연관이 이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애기판 씨름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이제 마무리되나요? 그 도전 5편 177장에 보면 이제 상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공사의 결정으로 인하여 천하의 모든 약소 민족도 조선과 같이 제 나라 일은 제가 주장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독일이랄지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투르크 어떤 이런 전제 국가들이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화국으로 바뀌고 그들의 이제 지배를 받았던 약소 민족 국가들은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대부분 독립하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전승국들이 이제 패전국이 이제 독일이다 보니까 독일에게 가혹한 이제 배상금을 요구를 하게 되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또 이제 2차 세계 대전으로 발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감된 첫 번째 전쟁은 이제 총각판으로 넘어오면서 애기였다가 총각이 되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지죠. 예. 사실 그래서 러일 전쟁에 대한 어떤 여러 평가는 뭐냐면 동양의 제국주의와 서양의 제국주의가 맞붙은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러시아라고 하는 서양과 동양이 맞붙었는데 유일한 이제 동양의 제국주의자였던 일본이 이제 더 야욕을 키우게 되면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상진님께서 이런 말씀을 5편 405장에 하신 바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일청전쟁이 2번 날이니 첫 번째는 천국이 패하고 말 것이요 두 번째 일어날 싸움이 10년을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한 차원 더 큰 규모로 그야말로 진짜 세계대전이라 말할 정도의 사건이 이제 총각판에서 벌어지게 되는데 러일 전쟁이 승리했잖아요. 대륙 침략의 야욕을 더 불태우면서 1931년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일청전쟁이에요. 상제님께서 말씀하신. 그리고서 이제 1936년 병자년, 1937년 정축년부터 본격적인 중국 공략에 나서는데 1937년 7월 7일 날에 그때 이제 그 베이징 교외에 있는 루코우차오 부근에서 그 중국 군사도 그렇고 일본 군사도 그렇고 야간 훈련 중이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일청전쟁, 중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그때 근데 일본은 독일하고 이렇게 협정을 맺은 상태고 그다음에 중국은 중소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니까 그렇게 또 세계전쟁을 확전될 수 있는 그 세팅이 돼 있었던 거예요. 오선위기에. 그렇죠. 두 번째 오선위기의 프레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게 총각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상진님께서 일본에게 천하통일의 기운을 몰아주심으로써 일본이 이제 서양 제국주의의 세력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이제 상진님의 공산이지만 그들이 스승을 배신하는 배사유를 이렇게 범함으로써 일본은 결국 원자폭탄을 맞고 패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정말 하늘에도 천도가 엄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소선 1, 2차 대전의 그 결과는 이제 어떻게 되죠? 이 상계님의 천상의 조화정부가 이제 그 지상에 펼쳐지게 되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국제연맹으로서 그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서는 국제연합이라는 어떤 그런 조직이 발동이 되면서 어떤 상계님께서의 어떤 그 조화정부 천상의 조화정부의 어떤 밑그림이 지상에 서서히 이렇게 이제 청사진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지공사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세상 둥그라는 과정들이
정말 어떤 손길, 그죠? 하늘의 그 상제님의 그 손길이 그대로 우리한테 이렇게 실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에 대한 등장도 또 이 상황에서 나오게 되죠. 2차 세계대전 총각판이 무서운 건 이제 핵무기가 사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8월 6일, 8월 9일에 이제 리틀보이, 팬맨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15만 명 죽습니다. 떨어지자마자 그 핵폭탄에 의해서. 예. 그리고 후유증으로 14만 명이 죽습니다. 5년 안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등장한 핵무기와 그런 생화학 무기는 우리 그 전쟁에서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중심 주제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요. 총각판 씨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제 큰 씨름, 상씨름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인끼리 맞이 싸우는 그 상씨름은 바둑판의 주인인 우리나라와 그 북한에 이제 분단되면서 이제 이 마지막에 터지는 씨름이잖아요. 소사님 이 상씨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총각판인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렇게 소련은 일본의 어떤 선전포고를 합니다. 끝나기 무렵. 포고를 하면서 이 한반도에 어떤 진주하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다급해졌죠. 그 소련과 미국의 어떤 패권주의 당시에는 패권주의의 어떤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소련의 북위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이 분할 점령안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북은 소련이 또 그 이남은 미국이 이렇게 9월 9일 날 38선의 이제 이남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 상진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본은 동양 모습이요 미국은 서양 모습이니라. 장차 일본이 나가고 서양이 들어오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일본이 물러나고 나니까 그 자리에 소련과 미국이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패권 다툼을 벌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었죠. 그 스탈린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6.25 전쟁 6월 25일 날 태풍이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초반전인 상실험 초반전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전쟁이 발발하게 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핵무기였다는데요. 무슨 소린가요? 그래서 뭐 명확히 얘기하면 이제 에치스9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방어선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것과 함께 소련이 이제 핵무기가 완성되면서 이렇게 돼요. 사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책에 보면은 그 스탈린하고 김일성의 밀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보면 남쪽으로 진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스탈린이 말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김일성은 지금의 김정은 나이벌이어서 혈기방장하고 뭐든 사고 칠 있으니까 중국하고도 상의하고 좀 신중하라고 하는데 좀 있다가 철저한 전쟁 준비가 필수라고 얘기하면서 허락을 해줘요. 근데 허락하게 된 사연이 그 1949년 8월 29일 날 그 카자흐스탄의 세미팔라틴스크 이게 실험장에서 핵무기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제 대적할 만한 자신도 이제 무기가 생기니까 이제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 번째 상실험판의 5선이기에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일단은 이제 바둑을 두는 형국으로 이제 전개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북한의 어떤 기습 공격으로 이제 남침을 하니까 이제 유엔군 이론으로서 이제 한반도를 공산화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어떤 군사적인 요충지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유엔이 참전을 했었는데 이제 중공군이 일사후퇴를 만든 이 중공군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한 지역과 그 당시 이제 중공군이었죠. 그다음에 구소련을 이 핵무기로 공격하는 이 작전명이 있습니다. 허디슨 하버라고 하는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핵무기 사용을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근데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영웅이었던 메가더 장군이 이 핵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옷을 벗게 되는 계기가 된 것도 이런 핵 사용의 문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핵을 묻는 것을 이제 우리 증산도 용어에서는 상대의 말씀으로는 화둔도수라고 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뭐 우리 한민족 가운데 전쟁을 원하는 사람 또 세계 어느 누구도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를 바라거나 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고 또 그 경제랄지 또 어떤
우리의 갖고는 일터들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원치 않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무용적인 이 선천의 상극의 운과 유형적인 이런 화둔도수, 아니 저 핵무기랄지 또는 이제 살상 무기들을 이 묻는 그런 자체를 상제님께서는 화둔도수로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화둔도수라는 것은 이 세계 이 지구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이 핵전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큰 이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불기운을 묻는 그런 이제 공사가 화둔도수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북한의 그 비핵화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그 회담들이 상제님의 화둔도수가 이렇게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소사님, 미국과 러시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협정을 맺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1980년대 이제 레이건과 그 고르바초프가 이제 그 제로 옵션이라는 것을 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제로 옵션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 핵 감축 협정을 이렇게 맺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진통은 있었지만 이제 육자회담, 이 북한 핵 무기를 중심으로 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제 북한 핵 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위해서 이제 세계 강대국들은 노력해 온 것이죠. 부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불바다 했었는데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핵화하니까 참 이것도 상제님이 화둔 공사의 그 도수가 아닌가 싶어요. 저도 이제 그런 화둔을 말씀하실 때 떠오르는 게 우리가 무기여 자리 거라고 있는데 핵무기여 자리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주의 여러 면에서 가로 넘어가는 사건은 이제 법칙적으로 화극금의 상극 끊어진 다리를 이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어주시는 건데 불기운이 이제 사고를 치는 거죠. 문명을 일으켜준 불인데 그게 집도 태워먹을 수 있고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원한의 살기, 무형의 어떤 에너지, 증오의 에너지이기도 하고 유형의 무기이기도 한데 무기 중에 가장 무서운 핵무기는 이 우주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소멸시킬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토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그거를 상생으로 돌리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공사의 어떤 중요 골자기도 합니다. 그 지금의 그 북한 핵 위기가 정상회담이라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상제님께서 집행해 놓으신 화둔 도수가 이제 현실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상제님께서 1901년부터 이렇게 천지공사를 기획하신 인류 역사가 애기판, 총각판, 상실음판을 거쳐서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부장님, 그 남북 상실음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끝나게 되나요? 그렇다면 상제님 말씀으로 볼 때 우리가 사실 이제 상제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세상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의 정세가 100년 전하고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이코노미스트지에 이미 2013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기분 나쁘게 똑같다고 써 있어요. 그 기사가 쓰기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국과 독일하고의 그 판세가 지금의 미국과 중국하고 너무 흡사하다. 그리고 그 프랑스의 움직임도 그 당시에 뭐 일본 그 당시 프랑스와 움직임이 지금 일본의 모습과도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의 그 세력 파워 시프트, 헤게모니 쟁탈전 속에서 지금 양보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틈에 우리가 딱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만과 중국의 문제, 동중국해 문제, 센카쿠 열도, 그러니까 그 시작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화선만 딱 불만 붙이는 거지. 그 뇌관은 더 큰 전쟁을 중국과 관련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파는 우리도 똑같이 겪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이 그 도수가 착착착 돌아가는 거가 우리한테는 정말 카운트다운 하는 느낌으로 피가 말리는 면도 아는 자들은 좀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중국의 시진핑, 일본의 아베 대통령,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이런 세계 지도자들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4대 강국의 이런 대통령들의 강력한 파워맨들이 등장하는 것도 100년 전의 그 상황과 비슷하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런 상실음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병난, 전쟁과 질병이 온다는 말씀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차 세계대전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병난으로 비결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상실음이 시운에 와 있고 그 6.25 전쟁은 상실음의 전반전이었고 우리는 60년, 70년 가까이 이제 하프타임 겪고 있는데
후반전에 이제 돌입을 되려고 북한과 남한이 만나고 미국과 중국이 어쩌고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도 오래가지는 않는다는 게 상진님의 네, 말씀이고, 그럼 이 전쟁이 오래가지 않았던 게 1차 세계대전에 갑자기 그 스페인 독감이 돌아가지고 그랬던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이 터져서 그 소강 상태로 전쟁이 돼버린다는 것이 아직 우리는 역사로 겪진 않았지만 세상의 대세를 아는 입장에서는 뭐 알려야 되는 어떤 큰 틀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상기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런 인류 구원 프로젝트 천지공사를 짜 놓으셨는데요. 이런 일면에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산다면 정말 안개가 뿌옇게 낀 그 세상에서 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막연하고 어떻게 기결되는지도 모르고요. 근데 이렇게 사님께서 오셔서 천지공사를 짜 놓으신 이런 일련의 세운 공사의 틀을 우리가 큰 대서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거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반도를 중심으로 숨가쁘게 전개되어 온 국제 정세를 상계임 천지공사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세계 정치 질서의 큰 틀과 인류 역사의 목적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정리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개벽 실제 상황 책에서 그 간도스와 관련해서 이제 종도사님께서 한민족의 숙명과 사명이 뭐냐에 대해서 언급하신 대목이 있어서 이건 그대로 한번 인용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상실은 종호가 아니다. 이 말씀 속에 지구촌 어떤 철인, 종교인, 정치인도 결코 알 수 없었고 얘기하지 못한 대도의 해답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민족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대 강국의 복잡하게 얽혀 섞인 힘의 역학관계를 상실음으로 이화해서 선천 역사를 종결 짓고 천지의 새 역사판으로 이제 들어간다. 비로소 이제 우리가 그 컴퓨터 딱 치면 5글자가 뜹니다. 새로운 시작. 근데 그 시작은 상실음으로 종호관으로부터 첫 페이지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벌어진 상실음 한판 승부는 인간 역사 문명의 틀을 바꾸는 개벽 전쟁이라고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천지 전쟁이라는 거죠. 이 전쟁이 상극 질서를 신천지의 상생 질서로 전환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통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리의 기틀이 바뀌는 크나큰 시련을 극복하고 진정한 새우주의 인존으로 탄생해야 하는 한민족에게 주어진 지구한 숙명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개벽의 폭풍 속에서 인류를 건져 새 역사를 여는 한민족, 이것이 간방 한민족이 인류의 미래에 던지는 가장 위대한 비전이다 이거죠. 그래서 포장은 비극이다. 알맹이 컨텐츠는 비전이라는 거. 이거를 알고 준비할 때 가능하다. 저는 오늘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포전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런 말도 있죠. 평화를 원하면 이제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듯이 상생의 어떤 그런 후천 성경이 좋은 세상을 가기 위해서는 상극이라는 이런 전쟁을 바탕으로 한 고통과 시련의 과정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기 위해서는 나무가 아닌 숲을 봐야 하듯이 역사의 거대한 흐름, 천지 대세를 알아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까지 이제 쭉 해왔었는데요. 인류의 미래가 열리는 천지 대세와 가을 개벽으로 열리는 후천 성경의 비전이 상계님께서 집행하신 천지 공사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증산도의 진리 서석을 통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